뉴욕, 방콕, 런던. 전 세계 대도시마다 거대한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만 없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유독 기가 세서일까요? 60년대 명동은 이미 화교의 땅이었습니다. 그대로 뒀다면 지금 삼성, 현대의 주인은 한국인이 아닌 화교 자본이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 자본의 숨통을 법과 제도로 완전히 끊어버린 지도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자본 전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뒤늦게 주목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냉혹한 화교 거세 전략, 그 정교한 이면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61년으로 가봅니다. 5.16 혁명 직후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받아든 경제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국민들은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의 상권은 활발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맥을 쥐고 있는 주인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의장은 검정색 낡은 지프차를 타고 민정시차를 다니며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합니다.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할 것 없이 도매권을 쥐고 흔드는 큰손들은 죄다 화교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포목상, 그러니까 옷감 장사들은 화교 무역상에게서 비단을 떼어오지 못하면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한국 상인들은 그저 그들에게서 물건을 받아 파는 소매상, 즉 심부름꾼에 불과했죠. 어느 날 저녁 박 의장은 참모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봐, 은행에 가봐라. 돈이 있나? 시중에 돈이란 돈은 죄다 장기 속에 들어가 있어.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 안방에 금고를 놓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나? 이게 나라인가? 여기서 말하는 장괴. 여러분도 들어보셨지요? 중국 상인들이 쓰던 큼지막한 나무 동괴, 즉 금고 말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은행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낸 쌀값, 옷값이 은행으로 들어와 공장 짓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화교들의 장롱 속 깊은 곳 장괴로 들어가 잠자거나 금괴로 바뀌어 대만과 홍콩으로 밀반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의 사례를 뼈저리게 연구했습니다. 당시 태국 경제의 80%, 필리핀 10대 재벌 중 7개가 화교 소유였습니다. 저들을 봐라. 나라는 독립했지만 경제는 식민지나 다름없다. 덩굴이 나무를 다 덮어버린 뒤에는 베어낼 수도 없다. 우리도 지금 손대지 않으면 영원히 화교 자본의 소장농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1962년 6월 9일 밤 정광석화 같은 작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제2차 통화개혁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그날 아침을요. 정부의 표면적 이유는 장롱 속 사장된 자금을 양성화한다였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장롱 속에 숨겨둔 검은 돈, 그 장깨를 열어라 라는 것이었죠. 화교들이 숨겨둔 막대한 현금을 강제로 은행으로 끌어내 그걸 산업 자금으로 쓰려던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수천 년 상술로 단련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금을 달러나 금으로 바꿔 장롱 깊숙이 숨기거나 아름아름 대만과 홍콩으로 빼돌렸던 것, 정부가 노렸던 장괴 속의 현금은 이미 증발하고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통화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해 겨울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자 동원을 위해 뚜껑을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돈이 없더군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실패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돈을 잡으려 해선 안 된다. 돈이 발붙일 땅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촘촘한 그물을 짜야 한다. 그는 전술을 180도 바꿉니다. 그리고 1970년 드디어 화교 자본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칼을 뽑아 듭니다. 바로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법 조항은 간단했지만 그 내용은
화교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외국인은 일가구당 집 한 채, 가게 하나만 가질 수 있다. 더 무서운 건 면적 제한이었습니다. 상업용 가게는 50평 약 165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여러분, 50평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중국집으로 치면 테이블 10개 놓으면 꽉 차는 크기입니다. 이 말은 곧 대형 요리집이나 백화점, 무역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냥 밥 장사나 근근히 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서울 소공동의 랜드마크였던 전설적인 중식당 아서원의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기와 지붕이 으리으리하고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드나들던 그 거대한 아서원도 50평 제한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화교 자본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던 아서원은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싸라기 땅, 과연 누가 가져갔을까요? 바로 김승연 회장의 선친, 불꽃 같았던 경영인 김종희 회장이 이끄는 한국화약, 지금의 하나그룹이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지금 서울시청 앞을 지키고 있는 더 플라자 호텔입니다. 붉은 기둥의 중국 식당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한국 기업의 현대식 호텔이 들어서는 장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바뀌는 상징적인 순간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화교가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로 진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금지령으로 철통 같은 방어막을 칩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치밀하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을 고민했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첫째, 정치 권력의 차단입니다. 외국인은 국회의원은커녕 말단 공무원도 될 수 없게 했습니다.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먹으며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투표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이 결정한다라는 철칙이었죠. 둘째, 사회적 지위의 상한선을 그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직 면허도 외국인에게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 국민의 억울함을 재판하고 내 나라 국민의 병을 고치는 일은 반드시 한국인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여론 형성의 입을 막았습니다. 화교는 신문사나 방송국을 차릴 수 없었고 기자나 PD가 되어 여론을 주도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자본을 이용해 여론을 선동하거나 한국 정부를 비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넷째, 부의 과시를 금지했습니다. 이 대목이 참으로 박정희 대통령답습니다.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자동차, 화교가 차를 사려면 무려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결제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사지 말라는 소리죠. 남의 나라에 와서 돈 좀 벌었다고 한국인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위화감 조성하는 꼴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다섯째, 주거와 이동의 통제입니다. 집은 200평 이하로 제한했고 이사라도 한번 가려면 관할 경찰서와 동사무소에 며칠 내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한다? 가차없이 벌금을 때리고 추방 위협을 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70년대 혼분식 장려운동과 물가 안정정책이 더해지며 화교들의 숨통을 완전히 조입니다. 쌀이 부족했던 시절 정부는 중국집에서 쌀밥을 파는 것을 제한했고 서민 물가를 잡겠다며 짜장면 가격을 동결시켰습니다. 땅도 못 넓혀 공직에도 못 나가 차도 마음대로 못 사 심지어 짜장면 값도 못 올려 사면 초과에 몰린 화교들은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한국은 장사할 곳이 못 된다. 인천항에는 대만이나 미국으로 떠나는 화교들의 이삿짐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른바 소리 없는 대이동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인권 침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화교를 몰아붙였을까? 중국이 싫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농부의 마음이었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아직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한 한국 기업이라는 어린 모종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이미 다 커버린 거목인 화교 자본과 어린 모종인 한국 기업을 똑같은 밭에 두고 자유롭게 경쟁해라 라고 했다면 결과는 뻔했을 겁니다. 모종은 거목의 그늘에 가려 말라 죽었겠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욕을 먹어가며 튼튼한 비닐하우스를 짓고 여러 겹의 울타리를 쳐서 잡초를 뽑아내며 우리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못자리를 봐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교 무역상이 떠난 빈자리에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가 들어와 세계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의 중국 포목점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차린 양장점과 제과점이 들어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화교가 돈을 벌면 대만으로 송금했지만 한국 기업이 돈을 벌면 다시 공장을 짓고 우리 아들, 딸들을 취직시켰습니다. 우리 몸속의 피가 밖으로 새지 않고 온몸을 힘차게 돌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지금 동남아를 보십시오. 필리핀도 태국도 토종기업이 성장하기 전에 화교 자본이 시장을 선점해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경제의 주도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10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고 당대의 악역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 치열했던 시절 맨손으로 기업을 일궜던 대한민국의 1세대 창업주들은 훗날 이렇게 회고하곤 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울타리를 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싹도 틔우기 전에 밟혀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밥을 굶어가며 기술을 배우고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타리를 걷어냈을 때 세계와 싸울 수 있는 호랑이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2026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걷어냈던 그 외국 자본의 덩굴이 다시금 우리 발밑을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들려옵니다. 제주도 땅의 상당수가 중국인 손에 넘어갔다는 뉴스, 서울 강남과 마포의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쇼핑하듯 사들인다는 소식 심심찮게 들으시지요. 최근에는 강원도와 충청도의 농지까지 정체불명의 중국 사이비 종교의 자본이 대량으로 동네 전체를 매입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돕니다. 심지어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정치적 영향력마저 조금씩 빗장이 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글로벌 시대에 무슨 국적을 따지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겼던 경고를 다시금 꺼내보아야 합니다. 4대 사상, 남의 힘을 빌려 덕을 보려는 그 비굴한 마음이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한 뿌리였다. 스스로 서지 못하고 남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것이다. 그는 가난했던 시절 당장의 배부름보다 무서운 것이 정신의 종속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50년 전 그가 걷어냈던 화교 자본이 지금 투자라는 가면을 쓰고 다시 돌아와 우리 땅을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내 땅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잃어버리는 것은 내 주권이고 결국에는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 그 자체입니다. 돈에는 국적이 없다지만 위기의 순간 그 돈은 반드시 자신의 조국을 위해 움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욕먹을 각오로 감행했던 그 결단이 제1차 경제주권 전쟁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총성 없는 제2차 경제주권 전쟁, 아니 제2의 국가 생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이 보이지 않는 침략을 막아낼 리더십이 존재할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이 속국이 될지 주인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깨어있는 우리들의 몫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금 몰려오는 거대 자본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의 귀한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혀져가는 우리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